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급수설비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재 300페이지고요. 제5 보시면 이제 급수 일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론 문제, 설비에 있어서 뭐 급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이론은 여러분 이제 건축 설비 부분의 이론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출제됐던 부분들이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들 위주로 다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지난해에 출제됐던 그 경도와 관련된 부분. 자, 이론.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경도. 이거 이제 지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우리 이제 경도가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보일러, 용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관내에 스케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연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도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연수, 경수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연수, 경수. 그래서 이 연수, 경수 이 구분하는 것은 탄산칼슘이 얼마나 많이 물속에 녹아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합니다. 칼슘이니까 이게 많이 있으면 나중에 굳어지는 스케일도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연수, 경수 이렇게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탄산칼슘 함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연수는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90 ppm, 미리그램 퍼 리터 뭐 같은 얘기입니다. ppm 이하인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경수는 120 ppm 이상인 물을 이하 그리고 요거 이제 이상인 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또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뭐 강연수, 강경수, 약연수, 이렇게 또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0이요. 예. 그래서 요 기본적인 숫자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연수보다도 더 약한 물은 약연수. 또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은 강연수 혹은 약경수가 되겠죠. 약경수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강연수나 또 강경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일단 이거 이제 보일러 용수와 관련이 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이론 문제의 특징이, 자, 우리가 이제 이론은 한 반 정도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문제가 어느 정도 쉽게 나오면 정말 누구나,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조금만 까다롭게 나오거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당황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점수를 이렇게 맞추는 데까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이론 부분은 시설개론을 토대로 하고 우리 실무에서는 나왔던 부분 위주를 이제 체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자, 일단 물을 이제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을 보내게 되죠. 이제 급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물을 이제 어떻게 드시느냐. 첫 번째 직결 방식이 있죠. 직결 방식. 요 공동주택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압이 너무 낮아서 2층 이상 되면 물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지는 않고 고가수조 방식이 있어요. 요 방식은 이제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예전에 이제 고가수조 방식은 이렇게 건축물 위에 이렇게 탱크에서 물을 내리기 때문에 사시사철 세대에서 느끼는 압이 똑같다는 거고요. 단전이 돼도 물을 계속 공급 일정 수량만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부스터 펌프 방식을 많이 쓰죠. 펌프 방식. 부스터 펌프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여기 이제 보셨던 지하 저수조에서 물을 빼서 부스터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물을 빼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고가 수조 방식과 부스터 펌프 방식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고가 수조 방식은 1501호와 101호의 수압 차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 여기는 거의 물을 뭐 이렇게 샤워할 때 등이 닿지도 않습니다. 고가 수조의 경우 그래요. 101호에서는 접시가 깨지죠. 수압이 세서 물 낭비도 심하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부스터 펌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각세의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상 전원을 공급을 해서 정전 시에도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죠.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부스터 펌프 방식이고요. 이 펌프가 뭐 크지도 않은데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압력 수조 방식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수조 방식. 그래서 이 압력 수조 방식은 별도의 압력 수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한 곳에서 공장 같은 곳이나 뭐 고압 세차장 이런데 물을 고압으로 주기 위해서 거기에 컴프레셔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압력 수조 방식이죠.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 방식이고 현행은 부스터 펌프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요 이론 문제는 이제 요 고가 수조 방식, 이 높이의 압력, 요 문제의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요 패턴은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에서 요 급수 방식에 대한 이론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는 방식이 배관. 급수 배관을 설치를 하잖아요. 이 배관 방식을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상향, 하향 뭐 이렇게 부릅니다.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상향식, 하향식. 그러니까 고가 수조 방식은 당연히 하향식이고 부스터 펌프 방식은 당연히 상향식이겠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 배관을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세면기도 있고 뭐 또 거기에 뭐 주방 또 혹은 이제 샤워 또 소변기도 있고 뭐 이런 곳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이냐. 여기 이제 나타낸 것이 급수 부하 단위라고 하는 건데요. 요 이제 배관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개론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부분이 FU 유니트 단위.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급수 부하 단위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 이제 요건 뭐냐면 세면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면기 이제 1분간 30리터의 물이 나오는 그 세면기를 1단위로 했을 때, 요만큼의 물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대변기에서는 얼마만큼 필요하고, 뭐 주방에서 얼마만큼 필요하고, 뭐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땐 이 FU라고 하는 우리 급수 부하 단위가 가장 큰 게 뭐냐, 요거 이제 한번 물어봤었죠. 요거는 세정 밸브가 그렇습니다. 세정 밸브. 여러분들 이제 대변기 세정 탱크식도 있고 뭐 세정 밸브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학습을 하셨잖아요. 세정 탱크식보다 요 세정 밸브에 의해 이제 공중용의 경우 그 배관 설계상 FU는 이제 10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것, 요거를 이제 한번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어렵다, 이론이 어렵다고 하는 게 나왔던 문제를 또 물어보면 잘 안 틀리죠. 근데 새로운 부분을 또 물어보다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틀리게 됩니다. 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학습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배관의 구배가 나오고요. 뭐 배관 구배는 크게 어렵지 않고, 두 번째로 이제 배관 설계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크로스 커넥션이죠. 요거 이제 두 번씩이나 커넥션 나왔던 부분인데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배관을 크로스 시키지 말라는 거죠. 교차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상수하고 뭐 다른 오염수가 같이 교차가 되면 오염수가 상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커넥션 되지 않게 하는 부분 중에서 아까 보셨던 이제 지하 저수조에 물을 이제 공급을 하지만 실제 가보시면 옆에 소화수조 같은 게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병이. 그래서 이 소화수조의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도 크로스 커넥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현상을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물이 이제 흐르면서 하는 현상 중에 수격작용이라는 것이 있죠. 뭐 이것도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워터 해머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이 나와서 이렇게 굽은 곳을 지날 때 또 이렇게 올라가서 세대로 꺾어져서 뭐 수도 쪽으로 꺾어질 때 이런 꺾어진 부분에서 물은 계속 가려고 그러고 뭐 예를 수전을 갑자기 닫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힘이 이제 배관벽에 부딪히는 현상을 수격작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벽을 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원인과 대책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천천히 다니게끔 하는 거예요. 유속을 느리게. 그리고 관경을 좀 크게 하면 좀 낫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에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느리게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밸브류의 개폐를 천천히 한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콱 닫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닫는 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다 이 수격장이 발생을 하니까 에어챔버라고 하는 공기실을 둡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세대에서 해도 에어챔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텅텅거리는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예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수도꼭지 닫을 때 뭐 텅텅 소리가 납니다. 그건 이제 우리는 수격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브는 이제 뒤에서 이제 몰아서 정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급수설비, 수질 오염 원인 방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 볼까요? 예. 이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 이제 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수질 오염, 오염되면 이제 관을 닦는 작업, 이제 세정이라고 하는데 이 배관에 이렇게 이제 배관에 이물질이 있어요. 이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스케일이 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러한 이물질은 전체적으로 이 관의 단면적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오염 자체로도 문제고 이 관에 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터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세정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이거 떼어내는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자체를 기계기구의 힘으로 떼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스크래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크래버가 이제 별개는 아니고요. 뭐 젖병 같은 거 소독할 때 보면 솔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솔. 이거 넣어서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여기 넣고 막 닦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전축의 날개를 이용을 해서 닦는 이제 오가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화학적인 방법은 약품을 사용하는 거죠. 약품. 그래서 이 약품을 그냥 한 번에 흘려서 그냥 버리는 이런 방법을 일과법이라고 하고 이 약품을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순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06페이지에 급수배관의 세정 방법 해서 물리적인 방법, 뭐 모래를 이용할 수도 있네요. 샌드법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압수를 이용하면 고압수 분사법 이렇게 됩니다. 자, 화학적인 방법은 이제 한 번 통과하는 일과법과 순환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펌프예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펌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실무와 관련해서 이 펌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 펌프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종류입니다. 종류는 여러분 뭐 개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종류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원심 펌프, 뭐 왕복 펌프, 특수 펌프 이런 이제 펌프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펌프의 힘. 이 도대체 이 펌프가 몇 마력짜리냐, 뭐 몇 킬로짜리냐 이게 실무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갑자기 침수가 됐어요. 그럼 물을 막 퍼내야 돼요. 그럼 펌프 뭐 5마력짜리를 가져라. 그러면 5마력이면 물을 얼마만큼을 뿜어내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집수정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걸 빼내야 돼요. 뭐 예를 배수 펌프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몇 킬로짜리, 몇 킬로와트짜리 펌프를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펌프의 소요 동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힘을 내느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펌프가 몇 킬로와트짜리다. 이 펌프가 몇 마력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킬로와트의 단위로 이야기할 때는 축 동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축 마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로 환산했을 때 그 힘, 킬로와트로 환산했을 때의 이 힘, 킬로와트로 환산했을 때의 힘이 6120 곱하기 효율. 그리고 물을 어느 정도 품어 올릴 수 있느냐? 단위 중량 곱하기 물의 양 곱하기 양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 307페이지에 공식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사항이 이제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물을 이만큼 높이에 올릴 수 있는 힘을 이 펌프는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율은 뭐 이 정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로 만약에 유형화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요거는 그 양수량이 분당 양수량이라는 겁니다. 분당.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초로 하면 안 되고 분으로 해야 되죠. 이런 이제 단위 문제는 여러분 이제 개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숙지를 하셨고 실무에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돼요. 그러면서 요 의미가 이제 뭔지를 압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제 마력으로 환산할 때는 동력에 비해서 마력이 좀 적죠. 에너지가 그죠? 요거 이제 4,500 곱하기 효율 위엔 같습니다. 단위 중량을 이만큼의 양을 이만큼 높이로 끌어올리는데 힘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 6,120과 이 4,500도 다 숫자가 이제 있는 거죠. 103kg의 힘을 1m 높이를 이동하는데 그 들어가는 에너지. 그 103은 초당이니까 분으로 환산해서 60을 곱하면 6,120이 되거든요. 뭐 이런 숫자가 숨겨져 있어요. 또 75kg의 힘을 바꿔서 60을 곱하면 또 4,500이 됩니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축동력 그러면 6,120, 축마력 그러면 이제 4,500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공식을 정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내용도 많고요, 문제거리도 많아요. 그래서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셨지만 요 양정을 얘기를 합니다. 양정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끌어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면이고요. 수면에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죠. 이 펌프가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여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또 물이 이제 나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물을 끌어올리는 쪽을 이제 흡입양정이라고 하죠. 이쪽을 흡입양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부분을 이제 토출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 이제
양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실양정에 뭐 여기 지나갈 때 이게 편하게 지나가겠습니까? 뭐 펌프 지나가면서 배관 꺾이면서 손실이 생기겠죠. 이 손실 수도까지 다 포함한 개념, 손실까지 포함한 개념을 우리 이제 전양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양정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 그 물의 높이에서부터 높이까지를 얘기를 해요. 높이에서 높이까지를 우리 이제 실양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정의 경우 실양정, 전양정 개념을 보셨고, 마지막에 이제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펌프가 이상하다. 이상 현상이 있고요. 요게 이제 개론 또 실무 통해서 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펌프의 이상 현상을 이제 지금부터 보실 텐데,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상. 이거 이제 캐비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맥동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서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개론에서 뭐 공동현상, 그럼 흡입축에 뭐 계속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신데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예. 실제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알면 문제 유형화됐을 때 답을 찾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공동현상, 흡입양정이 너무 높거나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펌프의 흡입축의 일부가 증발하여 기포가 되는데 기포가 임펠러를 거쳐 토출 쪽으로 가면서 격심한 소음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관부식 흡상불능을 초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와닿지가 않으니까 문제 이렇게 조금만 응용해 놓으면 암기하신 분들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공동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이 공동현상은 이 펌프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펌프라는 게 뭐예요? 물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공급하는 게 펌프잖아요. 그러면 이런 펌프에는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사용했던 펌프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러분 아마 이런 펌프를 아마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제 작두 펌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펌프를 다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요 펌프 가지고 여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격심한 공동현상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특히 여름철에, 여름이다 그러면 이제 고온 이때, 온도가 높을 때 이제 많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물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걸 흔들면, 이걸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렛대 원리에서. 그럼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옴. 흡상불능. 안 나옴. 안 나옴. 이렇게 되면 흡상불능. 왜 안 나오느냐? 공동현상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공동현상. 평상시에 수위가 여기에 와 있거든, 수위가. 그러면 여기 지금 펌프 임펠러가 여기에 있는데 수위하고 이 양정이 너무 긴 거예요. 이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펌프가 여기서 막 해도 막 이렇게 해도 물이 따라 올라오질 않죠.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여기가 비어있는, 여기가 비어있는. 그래서 공동, 비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허공. 예. 이렇게 비어있는 현상을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작두 펌프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움직여 보신 분은 그게 공동현상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거기에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이제 척척척척 맞아가죠. 자, 그러면 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드시려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우리 이제 이 마중물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바가지 훅 집어넣죠. 그러면 이게 마중물을 넣으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공동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중물이에요. 이 마중물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물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채우는 거예요. 마중물이. 그러면서 이 양정을, 이만큼 긴 양정을 요만큼으로 양정을 짧게 한 거죠. 이렇게 양정을 짧게 하는 방법이 공동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양정을 짧게 하면 이 공동현상이 해소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동현상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공동현상은 아무리 여러분들 들여다보셔도 이 현상, 이 공동현상은 이 물이 나오는 이 토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 여기에 뭐 플렉시블 이음을 한다, 뭐 거기에 체크밸브를 단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틀린 대답이 되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해를 하신 것과 책으로 보신 것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이 공동현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를 접근하실 때 작두 펌프를 연상을 하셔서 토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건 흡입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흡입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해소는 마중물로 했다. 요 개념만 가지고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소화가 되죠. 예, 다시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책을 볼게요. 공동현상 돼 있고 흡입 양정이 너무 높거나 이제 원인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308페이지 흡입 양정이 너무 높거나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여름철에 그랬다 그 얘기죠. 이렇게 물의 일부가 증발해서 기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흡상 불능, 물이 안 나와요. 목은 마른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방지 대책 어떻게 할 거냐?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춰라.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임펠러를 요 수면 끌고 오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이만큼 줄이는 방법으로 얘의 높이를 이쪽으로 올렸죠.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양정을 짧게 해라. 결과적으로 이 양정이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마중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캐비테이션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 중에 이제 서징이 있어요. 서징도 또 잘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쪽에서 또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우리 이제 맥동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서징도 이제 어디 이제 에서 이제 볼 수 있냐면 이제 봄철에 이제 모내기 하려면 모내기? 예. 그렇지. 아무튼 벼를 심고 뭐 이렇게 하려면 물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에 이제 펌프를 이렇게 이제 가동을 합니다. 근데 물 댈 때 한 집만 대나요? 뭐 저 윗집도 되고 갑돌이네도 되고 막 이렇게 물을 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펌프를 다 이제 연결해서 물을 다 동시에 써요. 그럼 이제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 펌프에서 물이 이렇게 토출이 되는데 가만 보시면 이 토출되는 물이 일정하게 콜콜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툭툭툭 거리다가 다시 또 나오다가 좀 쉬었다가 뭐 투덜거리다가 이렇게 맥을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것처럼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토출량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물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콜콜 나오다가 갑자기 툭툭툭 거리다가 막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맥동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갑돌이네만 물을 쓰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윗집도 쓰고 옆집도 쓰니까 한 수맥에서 다 꼽아놓고 다 같이 동시에 쓰니까 수량이 결과적으로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맥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이 맥동 현상은 토출의 문제예요. 그 현상은. 그러니까 이 흡입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원인은 수량 부족이지만 그 현상 자체는 토출.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게 시원찮다. 이걸 우리는 맥동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동 현상은 흡입 쪽의 이야기고 맥동 현상은 토출 쪽의 문제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를 접근하실 때 이게 흡입의 문제인지 토출의 문제인지 요거부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8페이지 보시면 서징, 맥동 현상 이렇게 돼 있고요. 펌프와 송풍기 등이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것처럼, 그죠? 유량 또 압력 사이의 주기적인 변동. 시원치 않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콜콜 안 나오고, 퍼퍼, 콜콜콜콜, 퍼퍼, 이렇게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방지 대책 보시면 기억번에 양수량을 증대시켜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펌프의 이상 현상까지 보셨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309페이지에는 베이퍼락은 뭐 실제 이제 주체된 부분은 아니고요. 요 베이퍼락 현상은 어디서 보는 현상이냐면 이제 이렇게 임펠러가 돌면 기포가 생겨요. 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배 같은 거 이제 배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앞쪽 말고 뒤쪽 보면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가 막 회전할 때 어때요? 그렇죠. 그 프로펠러에서 기포가 막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파란데 왜 하얗게 막 생기잖아요. 그게 기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현상을 베이퍼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9페이지에 이제 배수 통기 설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309페이지 보시면 배수 통기가 있어요. 이 배수 통기도 시험에 잘 나오죠. 지난번 18회 시험에서도 통기관도 하나 나오고 트랩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잘 정리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3절 배수 통기. 자, 우선요, 물을 이제 지금까지 드시는 것만 하셨고, 이제 버린 겁니다. 그죠? 물을 버려. 이 버려지는 물을 우리는 오수라 그래요. 버려지는 물을. 오염됐잖아요. 그죠? 일단 드셨으니까. 자, 이 오수. 그래, 오수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 그러니까 이 냄새가 이렇게 세대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요 막는 장치를 우리는 트랩이라 그래, 트랩. 근데 이 트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물이 가면 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물이 그 기압 변동에 따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이렇게 악취가 올라오는 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은 오수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유트랩을 거쳐서 오수 처리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물을 이렇게 버리면 얘가 따라와요. 그러면 트랩이 봉수가 파괴가 되면 이 악취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 악취가.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트랩에 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트랩에 물을 봉수라고 하는데 이 봉수 지킴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수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봉수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을 버릴 때 얘가 따라왔잖아요. 얘가 따라 안 오고 얘가 버릴 때 비어진 이 공간, 이 진공 상태 이 공간을 다른 공기가 채우는 거예요. 다른 공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상부에 그냥 개방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신정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물이 올 게 아니라 이 공기가 거기 비어진 부분을 공기가 채우겠죠. 외부에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기가 통하는 관이다. 공기가 통하는 관이다. 그래 통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트랩 이렇게 만들어진 트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트랩과 이 통기관이 이제 단골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를 보면 트랩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거고요. 통기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수 통기 설비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요, 이제 311페이지에 보시면 트랩이 나오는데 트랩은 난이도가 낮다 그랬잖아요. 트랩은. 그래서 이 트랩은 우선 이제 관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형 또 뭐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뭐 파이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비사이펀으로 용접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는데 뭐 저집경도 있고요. 관형 그러면 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 S트랩, P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 P트랩. 아까 여기 봤던 이런 것들은 이제 U트랩. 이런 이제 형태를, 파이프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 트랩이고요. 용접형은 대표적인 게 이제 주방에 있는 드럼 트랩이죠. 벨 트랩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벨 트랩 같은 경우는 배수가 되는데 위에 이제 이렇게 벨 같은 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파놓고 이렇게 이제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올라오려고 그래도 여기 이제 물이 고여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오죠. 이제 벨 트랩입니다. 자, 뭐 저집기용으로 그의 용도에 맞게끔 뭐 미장원에서 헤어 저집기라든지 또 주방에서 또 뭐 호텔 주방 같은 데 기름기 많으니까 뭐 그리스 트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용도에 맞춰서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봉수가 있고 이 봉수가 악취를 이제 보호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트랩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트랩에 봉수를 보호하기 위한 이 통기관이에요. 통기관을 이제 어떻게 설치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12페이지에 이제 통기관이 나오고요. 요건 15회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관식, 객관식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이 그림을 딱 사진 찍듯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잘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공동주택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생기구에서 이렇게 물을 버리면 이 버려진 물이 이렇게 모여서 유트랩을 걸쳐서 이제 오수 처리시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상층부도 있지만 이제 저층부도 있겠죠. 그죠? 단순화해서 보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봉수가 이렇게 트랩에 이렇게 봉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버릴 때 이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개방한다 그랬잖아요. 요걸 우리는 통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정통기관이라 그래요. 신정통기관. 그러면 얘가 안 내려오고 물을 버릴 때 얘 공기가 바깥에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 통기하는 방식은 각계 통기가 있고 모아서 통기하는 회로 통기 형태가 있어요. 물론 이제 회로 통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환상 통기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이야기할 때는 또 루프 통기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루프 통기라고 영어로 얘기할 땐 이 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로, 환상, 루프 이런 의미는 뭐냐면 묶는다 그 얘기예요. 묶는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혹은 뭐 다섯 개를 이렇게 묶는다. 그래서 이렇게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각계 통기와 이제 묶어서 설치하는 통기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각계 통기는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봉수가 완벽히 보호가 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통기관 다 일일이 내려면 그죠?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루프 통기는 이 뭐 통상 보면 2개에서 한 8개까지 이렇게 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근데 조금 효율이 안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명칭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좀 정리하는 건데요. 통기관이 어려운 이유가 요 부분에 있어요. 일단은 요 부분부터 이제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요. 이제 지금은 각계 통기는 뭐 그 위생 기구마다 연결하니까 쉽고 자, 그다음 이제 루프 통기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루프 통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환상 통기와 회로 통기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요게 도대체 뭐냐 이제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묶어서 하는 걸 회로 통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쭉 최상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층들에서 이렇게 묶어요. 이 전체 여기 있는 여기에 이 트랩에 있는 이 봉수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 묶겠다.
그렇게 해서 관내 연결하는 걸 회로통기라고 하는데, 요 회로통기를 하려면 일단 여기에서 가장 통기가 안 되는 곳이 어디냐? 가장 먼 곳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쪽에 공기가 올 수 있으니까 공기가 오면 가장 먼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물은 이렇게 흐르죠. 그죠? 이렇게 흘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류라 그래요. 상류에 기구배수관하고 수평지관이 만나는 곳 바로 직하에서 분기 입상해서 관을 하나 더 세우고 요 관을 통기와 관련된 수직관이다 그래. 통기 수직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뭐 수직통기관 할 수도 있어요. 요 관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회로통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회로통.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어느 위치인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관이라고요? 기구에서 물이 나가는 거죠. 기구배수관이라 그래요. 요거는 수평 모양으로 돼 있죠. 요건 수평. 수평.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배수. 요렇게 가는 건 주관이고 여기에 있는 건 지관이에요. 배수 수평지관, 수평 배수지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뭐 배수 수평지관.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보시는 것처럼 기구배수관하고 배수평지관이 만나는 점 바로 아래에서 분기입상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수직이잖아요. 배수관이고 주관이잖아요. 수직 배수 주관 혹은 배수 수직 주관. 이건 뭐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에 통기관이 연결되면 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별도의 통기 수직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고 얘하고 여기에 있는 또 배수직 주관하고 또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연결하진 않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한 요 관을 결합통기관이라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좀 어려운 이유가 자주 출제가 되고 어렵기 때문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분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15층짜리다. 그러면 1층부터 14층은 이렇게 회로통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15층은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15층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 곳이 지금 안 되죠. 먼 곳이. 그러니까 기구배수관하고 배수평 지관이 만나는 곳 바로 직하에서 분기 입상해서 이거는 요 통기 수직관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신정 통기관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최상층이라서. 이렇게 신정 통기관에 연결되는 루프 통기관을 환상 통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상 통기와 회로 통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분기 입상해서 누구하고 만나느냐. 신정 통기관하고 만나면 환상 통기. 통기 수직관하고 만나면 회로 통기예요. 근데 이게 막 다 비슷한 얘기 같아가지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상층은 어차피 신정 통기관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층에 올라가면 경치가 어때요? 환상적이다. 이렇게 연상을 해요. 그래서 최상층은 환상통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도피통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통기관 많기도 하죠. 이 도피통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루프 통기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예요? 뭐 여러 개를 묶다 보니까 여기는 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또 여기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루프 통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최하류 쪽에다가 이렇게 분기 입상해서 뭐 요거는 회로 통기관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통기 수직관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것을 도피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어야 지금 거기에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로 통기관이 뭐냐 그러면 예, 거기 이제 볼까요? 예. 각계 통기관을 보셨고 두 번째 루프 통기관 예, 이렇게 이제 회로나 환상을 같이 설명하는데 루프 통기관 보시면 두 개 이상의 기구에서 이 봉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이건 하류고 이건 상류죠. 최상류 기구 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과 만나는 점. 접속하는 위치 바로 직하, 바로 아래에서 입상해서 신정통기관하고 만나면 환상통기, 그 다음에 통기수직관하고 만나면 회로통기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서 루프통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하는 방법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15회 이후로 주객관식 꾸준히 나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나오는 문제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 극복하셨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합격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 그림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실 부분이 밸브예요, 밸브. 뭐 여러분들 이제 관의 종류는 뭐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고 315페이지 보시면 밸브가 나옵니다, 밸브. 자, 이 밸브도 시험에 연거푸 나왔을 때 이제 많이 틀렸던 부분인데 그 잘 틀리는 이유가 외워서 틀려요, 외워서. 외우면요, 그 책을 썼던 사람하고 다른 학자가 문제를 내면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걸 접근을 잘 안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밸브를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밸브가 뭐냐? 유체 흐름을 계속 흐르고 있는 거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 밸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밸브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서 이름이 다 외국 이름이에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차단을 뭘로 합니까? 문에서 차단하죠, 문 닫으면 사람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문 밸브라는 게 있어요, 문 밸브. 문 달린 밸브라고 얘기해요. 그럼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흐르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이 만들어서 문 밸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외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이 게이트거든요. 그래서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트 밸브는 차단이 주목적이다. 조절 밸브는 이제 미국식인데 이게 이제 조절의 의미는 뭐냐면 한 움큼 이게 한 움큼에서 한 움큼 갈 때 조절하려면 딱 서야 돼요. 스톱. 그래서 스톱 밸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주목적인 건 스톱 밸브, 차단이 주목적인 건 게이트 밸브. 그러니까 이건 좀 요 스톱 밸브는 미세하죠.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전체가 막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 밸브. 이거는 차단이나 이런 게 주목적이에요. 차단이나 그러니까 0%로 그러니까 차단하거나 아니면 100%로 개방을 하거나 이런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열었을 때 이 밸브를 막고 있던 것이 자리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0%다. 그러면 100% 열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공간이. 밸브 핸들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막 돌려서 닫고 뭐 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완전히 열었을 때 저항이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스톱 밸브는 이렇게 설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기구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거든요. 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스톱 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저항이 있죠, 아무래도. 스톱 밸브 이제 두 가지 형태 있어요. 유로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는 글로브 밸브라고 합니다. 글로브 밸브. 글로브 이렇게 구형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앵글 밸브. 특히 이제 90도가 꺾일 때 앵글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 게이트 밸브, 요 글로브 밸브 많이 혼동하고요. 요 게이트 밸브는 다른 명칭으로 슬루스 밸브라는 게 있어요. 슬루스 밸브.
이건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내용이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다는 게이트 밸브, 글록 밸브, 이 슬루스 밸브를 정확히 구분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죠. 여기도 315페이지 보시면 밸브의 종류 해놓고 슬루스 밸브, 이걸 게이트 밸브죠. 문 밸브, 문. 스톱 밸브는 조절하기 위한 밸브, 글록 밸브하고 앵글 밸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체크 밸브, 버터플라이 이거는 체크 한 방향으로 가는 거, 버터플라이, 나비 밸브, 코크는 뭐 가스 코크처럼 신속히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 그 글자에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급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또 우리 이제 배수 통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기관입니다. 통기관이 많이 어려워요, 그죠? 제대에 이제 통기관이 있는데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버려진 물을 정화해서 다시 환원시켜 놔야 되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학습하도록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